1939년 식민지 조선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째,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친아들은 조선 총독부의 기획 아래 이토의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대한제국 외교권을 통째로 팔아넘긴 을사오적 박제순의 친손자는 총독부가 보장한 수천억 대의 부와 자기를 버리고 일본군을 탈영해 한국 광복군에 투신했습니다. 영웅의 핏줄은 일제의 발밑에 굴복했고 매국노의 핏줄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나 나약함으로 치부하기에는 암울했던 일제시대를 살아간 영웅의 아들 안준생과 매국노의 손자 박승유, 이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일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족의 영웅이라 불렸던 안중근의 둘째 아들 안준생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던 일본인은 안중근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이토 히로부미의 둘째 아들 이토 분키치였습니다. 30년 전 안준생의 아버지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써 죽음으로 이끌었고 30년 후 이토 히로부미의 둘째 아들은 안중근의 아들을 눈앞에서 무릎 꿇립니다. 1939년 10월 16일 경성 조선호텔 연회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33살의 청년 안준생은 나무로 만든 아버지의 위패마저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위패의 주인은 대한민국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사풍이 몰아치던 만주 하얼빈역에 7발의 총성을 울리며 동아시아 침략의 원흉을 쓰러뜨린 안중근. 그의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개 숙인 영웅의 아들은 원수의 아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벌써 30년 전의 옛일입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아플 만큼 그때의 일이 부끄럽습니다. 어제도 고인의 영전에 참배하고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속죄의 눈물을 흘렸더니 오늘은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버지가 쏜 총탄에 아버지를 잃은 자와 그 총을 쏜 영웅의 아들이 마주 앉은 이 기괴한 만남.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개인의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외사부장이 직접 치밀하게 주선하고 각본을 쓴 잔혹하고도 완벽한 정치적 쇼였습니다. 일제는 안중근 의거 30주년이 되는 바로 그해 그달에 상하이에 숨어 지내던 안준생을 굳이 경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죄의 진정성을 보이겠다며 죽은 아버지의 위패까지 들고 나오게 만든 이 가혹한 무대는 일제가 조국 독립의 상징을 가장 치욕스럽게 짓밟기 위해 마련한 처형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안준생의 굴욕은 단 하루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이 있기 아흘의 전인 10월 7일 상하이에서 경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미나미지로 조선 총독을 찾아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지금의 남산 신라호텔 자리에 있던 보리사라는 사찰을 찾아 참배 의식을 올렸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든방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토 히로부미의 추모사당, 방문사였습니다. 안중근의 핏줄이 원수의 사당에 향을 피우며 죽은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속죄하고 이제부터는 일제를 위해 온 정성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조선호텔에서의 극적인 대면은 이 사죄극의 완벽한 피날레였습니다. 안준생의 굴욕적인 사죄를 내려다보며 이토 분키치는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잘못을 가리면 무엇하겠는가. 앞으로는 일본을 더 잘 이해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며 너그럽게 용서하는 오만한 관용을 연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함께 원수의 사당을 참배하기로 약속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18일 매일신보를 비롯한 일제의 관변 언론들은 이 비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환호했습니다. 극적 대면, 여형 약제, 5월 30년 영서. 원수 같던 두 가문이 마치 형제처럼 친해져 30년의 해묵은 앙금을 영원히 풀었다는 활자가 지면을 뒤덮었습니다. 일본은 이 참담한 만남을 내선일체, 즉 조선과 일본의 정신적 통합을 증명하는 최고의 선전도구로 휘둘렀습니다. 조선 민중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한 줌의 항일 의지마저 꺾어버리기 위해 가장 숭고한 영웅의 유산을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능욕한 것입니다. 바다 건너 이역만리에서 피를 말리며
독립투쟁을 이어가던 임시정부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절망을 넘어선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평생을 독립에 바친 백범 김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 백범일지에 그날의 끓어오르는 피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외적 이든 방문에게 부친의 죄를 사죄하고 미나미 총독을 아비라 칭하며 민족 반역자로 변절한 안준생을 체포하여 즉각 교수형에 처하도록 중국 관원에게 부탁하였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묵묵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위대한 아비. 그러나 그 아비의 명예를, 그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제 손으로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기막힌 현실. 안중근이라는 이름 하나에 기대어 모진 고난을 버텨내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백범은 영웅의 아들을 제 손으로 목 매달아 죽여달라고 청하며 얼마나 짙은 피눈물을 삼켜야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영웅의 핏줄을 원수의 발밑에 엎드리게 만든 것일까요?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조선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왜 그 남겨진 아들의 등뼈를 이토록 잔인하게 부러뜨려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안준생이라는 한 나약한 인간이 치욕의 조선호텔 문을 열기 전까지 걸어와야 했던 지독하게 어둡고 끔찍했던 생존의 궤적을 마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이라는 거대한 이름. 그러나 그 찬란한 빛 뒤편에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칠흑하트 같은 암흑이었습니다. 안준생은 위대한 독립투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정작 아버지의 온기를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험난한 사지의 길을 떠났을 때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거나 갓 태어난 핏덩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얼빈 역에서 역사를 뒤바꾼 총성이 울리고 아버지가 리순 감옥의 차가운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안중근이라는 이름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덩그러니 남겨진 가족을 거두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공동체는 너무나 무력했고 일제의 서슬퍼런 칼날은 남겨진 핏줄들의 목덜미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뼈를 깎는 가난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지독한 공포뿐이었습니다. 조선과 만주, 상하이를 떠돌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안준생의 곁에는 늘 일제 밀정들의 짙은 그림자가 맴돌았습니다. 변변한 직장을 구할 수도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중근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세상의 모든 기회와 안전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묻습니다. 그래도 영웅의 핏줄인데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독립투쟁에 몸을 던졌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웅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영웅의 강인한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준생이 뼛속 깊은 공포에 굴복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이자 안중근 의사의 장남이었던 안문생의 끔찍한 죽음입니다. 안문생은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에 의한 독살이 분명해 보이는 이 참혹한 비극 앞에서 남은 가족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어야만 했습니다. 형의 시신을 부여잡고 안준생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제는 결코 안중근의 씨앗을 무사히 살려두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저항하는 대가는 오직 남은 가족들의 참혹한 몰살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제는 이 나약해진 먹잇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인 안중근의 신화를 단번에 깨부수기 위해 남겨진 차남 안준생을 철저하게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봉기를 사해 홍커우 공원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본의 수색 때문에 급히 상해를 떠나게 되었으며 안준생 일가는 상해에 남겨졌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노골적인 협박과 감시, 숨통을 조여오는 경제적 궁핍 속에서 그는 한 명의 가장으로서 처절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척박해도 버리지 말아야 할 가문의 긍지와 명예를 껴안고 다 함께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서 굶주리고 병들어가는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버지는 대의를 위해 가족을 버려야 했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사내였던 안준생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대의를 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밀정의 암살을 두려워해야 했고 자식들 입에 들어갈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명의 처절한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일제는 그에게 생존을 미끼로 가혹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남은 가족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다면 경성으로 와서 대일본 제국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영혼을 난도질 당하는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결국 1939년 가을, 안준생은 상하이에서 배를 타고 식민지의 수도 경성으로 향합니다. 그 배 위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내딛는 걸음마다 아버지의 숭고한 피가 더럽혀진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역사가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매국노라 손가락질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죽인 원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 그 치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조국도 민족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비루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스로 진흙탕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의 아들이 치욕의 조선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 이토분키치 앞에 고개를 숙이기까지 겪어야 했던 참담한 생존의 궤적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 남긴 숭고한 유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남겨진 자들에게는 이토록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이 참혹한 굴레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길을 걸으며 막대한 부귀 영화를 누리던 또 다른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을사오적, 매국노 박제순의 핏줄들이었습니다. 영웅의 가족이 지독한 가난과 일제의 암살 위협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쫓기고 있을 때 그 반대편에서는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웅의 핏줄에게 조국은 차가운 형벌이었지만 매국노의 핏줄에게 식민지 조선은 거대한 권력과 재물을 무한대로 제공하는 황금빛 낙원이었습니다. 안준생이 생존을 위해 치욕의 비단 보자기를 풀며 굴복해야 했던 바로 그 시대에 완벽하게 다른 궤적을 그리며 쾌락과 영달의 정점을 찍었던 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을사오적의 수계이자 경술국치까지 이관왕을 달성한 최악의 친일파 박제순의 집안입니다. 박제순은 처음부터 뼛속까지 친일파였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선 후기 일본을 배척하고 청나라와 가까이 지내던 친청 개화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학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가의 안위나 민족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살아남겠다는 지독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데 앞장섰고 청해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아시아의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자 그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자신이 섬기던 주인을 바꿨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니 더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기 위해 기꺼이 일제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의 매국 행각이 절정에 달한 것은 1905년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의 통째로 넘겨버린 을사늑약. 당시 박제수는 국가의 외교를 총괄하고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인 외부 대신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한 그 끔찍한 순간, 마땅히 목숨을 걸고 조약을 반대해야 할 그가 내뱉은 말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소. 마음대로 하시오. 외교의 수장이라는 자가 나라의 숨통이 끊어지는 조인식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방관자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의 아가리 속으로 넘어가는데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비겁하게 동조한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그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배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통탄할 일은 그 다음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피를 토하며 박제순을 죽여야 한다고 울부짖었으나 황실의 안녕을 보장받은 고종 황제는 오히려 조약 체결 직후 박제순을 부총리급인 참정 대신으로 승진시키는 황당한 결정을 내립니다. 나라를 판 대가로 영전의 축배를 든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언론인 장지연은 사천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동포를 노예로 만든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 대신 박제수는 깊이 꾸짖을 가치조차 없다고 맹렬하게 저주했습니다. 비난의 여론이 들끓자 박제수는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는 듯 했지만 매국노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지던 경술국치의 그날, 박제수는 내부대신이라는 권력의 핵심 자리를 꿰차고 앉아 한일 병합조약에 또다시 찬성표를 던집니다. 을사늑약에 이은 두 번째 매국. 이로써 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관왕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도 더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조국이 완전히 숨을 거둔 직후 박제수는 일제가 내리는 조선 귀족 자작의 자기를 받기 위해 총독부로 향했습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그는 조국을 판 핏값으로 자기를 받는 그 자리에서 늠름하고도 기쁜 표정으로 총독부의 문을 나섰다고 합니다. 일말의 수치심도 가책도 없는 완벽한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의 대가는 고스란히 그의 후손들에게 화려한 유산으로 대물림되었습니다. 박제순의 아들 박부양은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바로 그 190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겨우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 박제순이 사망하자 그 어린 나이에 자작이라는 거대한 귀족의 자기를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이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밀정의 구둣발 소리에 숨죽이며 굶주림에 떨고 있을 때 박제순의 아들 박부양은 아버지가 물려준 핏빛 유산 위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박부양의 삶은 일제치하에서 티끌 하나 구김살 없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총독부의 충실한 개로 성장한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전라북도 임실군수, 금산군수를 거쳐 경기도 안성군수에 이르기까지 알짜배기 관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누린 부와 사치는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방탕한 삶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925년에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독립투사들이 만주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손발이 얼어붙은 채 피를 흘리고 이름 없는 백성들이 가혹한 수탈에 못 이겨 고향을 등지던 바로 그 해, 고작 20살의 조선 귀족 박부양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고 경성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낸 인물로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2번이나 연거푸 사고를 내며 그 오만한 권세를 자랑하듯 뽐냈습니다.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만든 돈으로 최신식 오토바이를 타고 대로를 폭주하던 매국노의 아들. 그것이 일제가 지배하던 조선의 끔찍한 민낯이었습니다. 가장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이 저주받은 가문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1945년 조국이 해방되고 1949년 마침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박구양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더러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심판은 허망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반민특위가 강제로 와해되면서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올린 막대한 부를 온전히 지켜낸 채 197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락하고 행복한 천수를 누렸습니다. 영웅의 아들은 이국 땅을 떠돌다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해야 했지만 매국노의 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떵떵거리며 세상을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당당했던 매국노의 가문, 대를 이어 일본 제국주의의 비호를 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이 집안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경성을 질주하던 박부양의 아들이자 나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박제순의 친손자. 그가 바로 훗날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어 들어간 남자 박승유입니다. 1924년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저택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승유.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 그의 할아버지는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긴 대가로 부총리급의 지위와 귀족의 자기를 하사받은 을사오적의 수계 박제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더러운 매국의 핏값으로 젊은 나이부터 군수 자리를 꿰차고 최고급 오토바이를 몰며 경성 시내를 휘젓고 다니던
자작 박부양이었습니다. 박승유가 마주한 세상은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럽고 견고한 황금빛 탄탄대로였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총독부에 충실한 신하로 살아간다면 대대손손 조선 최고의 상류층으로서 안락한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이 갈 수 있다는 경성 법학 전문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법학도였던 그에게 1944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시험대가 찾아옵니다. 태평양 전쟁의 광기가 극에 달하던 그해 아버지 박부양은 아들에게 일본군 입대를 강요했습니다. 매국노 가문의 핏줄로서 대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그들의 거대한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다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결국 박승유는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일본군에 입대했고 머나먼 중국 저장성에 주둔하고 있던 횡정부대로 배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부러 올 것 없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청년 박승유의 내면은 지옥 같은 고통으로 굶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철책 너머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삼켜야 했던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처절한 부채의식과 가문에 대한 지독한 환멸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수치심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죽은 할아버지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체 왜 그때 자결하지 않으셨는가? 외교를 책임지던 대신으로서 나라가 넘어갈 때 어찌하여 목숨을 끊어 저항하지 않고 남은 후손들을 이다지도 욕되게 만든단 말인가. 남들은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엄청난 부와 권력이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피눈물이 엉겨붙은 저주받은 족쇄였습니다. 영웅의 아들 안준생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문의 명예를 버리고 치욕스러운 굴복을 선택했던 바로 그 시기, 매국노의 손자 박승유는 정반대의 선택을 내립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 막대한 기득권과 달콤한 미래를 마치 오물처럼 미련 없이 내던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심의 가책을 넘어선 목숨을 건 피의 속죄였습니다. 일본군에 몸담고 있던 그는 부대 내부의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되면 그 즉시 처참하게 총살당할 수 있는 극도의 위험 속에서 그는 조상의 죗값을 자신의 피로 씻어내겠다는 각오로 공작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시망을 뚫고 목숨을 건 탈영에 성공합니다. 조선 최고의 귀족 집안 자제가 칠흑 같은 밤의 전선을 넘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진영이었습니다. 안락한 귀족의 옷을 벗어던지고 남루한 광복군의 군복으로 갈아입은 박승유. 그는 광복군 안에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총을 든 청년들의 피 끓는 사기를 고취하고 더 많은 대원을 모집하기 위한 선정활동과 심리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광복군 동료들이 고향과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격려할 때 그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매국노 박재순의 손자라는 씻을 수 없는 핏줄의 멍에 때문이었습니다. 조상의 과오를 뼈저리게 수치스러워했던 그는 항상 가명 뒤에 숨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조용히 가장 낮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맨몸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존 본능마저 뛰어넘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도덕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그의 할아버지를 향해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침을 뱉었지만 그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손자는 짐승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가장 빛나는 인간의 길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 해방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억눌렸던 민중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벅찬 해방의 바다 위에서 완전히 뒤바뀐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웅의 핏줄과 매국노의 핏줄.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던 이들의 종착지는 너무나도 기막힌 참극이자 아이러니였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은 영웅의 아들 안준생에게는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일제의 비호 아래 비루한 목숨을 연명하던 그는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조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된 조국 어디에도 민족의 원수 앞에 고개를 숙인 변절자가
편히 숨을 쉴 공간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비의 숭고한 이름을 팔아넘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옥죄어 온 것은 아버지 안중근과 함께 피를 나누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싸늘한 분노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돌아온 백범 김구의 분노는 끓어오르는 살기 그 자체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의 피와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김구에게 안준생의 변절은 그 어떤 핑계나 동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배신이었습니다. 김구는 안준생을 명백한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그를 처단하기 위해 암살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 채 평생을 일제의 암살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그토록 피 흘려 지키고자 했던 조국의 품에서 아버지의 동지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숨어 지내야 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생존을 위해 아비의 위패를 들고 나와 목숨을 구걸하더니 해방 후에는 살기 위해 아비의 이름조차 숨긴 채 도망쳐야 했던 안준생. 영웅의 핏줄이 감당해야 했던 가혹한 굴레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기득권을 미련 없이 내던지고 죽음의 선을 넘어 광복군에 투신했던 매국노의 손자 박승유의 해방은 어떠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일제의 군사 기밀을 빼내며 치열하게 항일 투쟁을 벌였던 그였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었으니 이제 당당하게 광복군의 군복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와 독립운동가로서의 벅찬 영예를 누려도 마땅했습니다. 그가 세운 눈부신 공적은 친일파 가문이라는 지독한 주홍 글씨를 단번에 지워버릴 수 있는 완벽한 면죄부이자 단단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가장 먼저 스스로의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광복군 동지들과 작별한 뒤 그는 자신이 일본군을 탈영해 험난한 독립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자신의 공적을 알리지도 독립유공자로서의 마땅한 권리나 혜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을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자신은 결코 씻을 수 없는 배역죄를 지은 을사오적 박제순의 핏줄이라는 뼛속 깊은 부채의식이었습니다. 조상이 나라의 숨통을 끊어먹고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거대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어찌 그 손자인 자신이 독립운동 조금 했다고 나서서 뻔뻔하게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알량한 공적 하나로 가문의 거대한 죄악을 덮으려 하는 것조차 피 흘려 죽어간 순국 산열들과 역사에 대한 씻을 수 없는 기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승윤은 평생을 완벽한 침묵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음악에 탁월한 소질이 있었던 그는 훗날 강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묵묵히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출신을 알아보고 매국노의 핏줄이라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할 때도 그는 결코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 한마디면 모든 비난을 잠재우고 존경을 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그는 조상의 죗값을 치르는 심정으로 그 모멸감과 비난의 화살을 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혜택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넘쳐나던 해방정국에서 그는 조상의 죄라는 끔찍한 책임만 철저하게 짊어지고 자신의 공적이라는 혜택은 완벽하게 거부한 채 스스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인 1963년에야 비로소 그의 독립투쟁 공적이 세상에 알려지며 표창이 수여되었고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뒤인 1990년이 되어서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훈장을 결코 세상 앞에 자랑하지 않은 채 묵묵하고 단단하게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갔습니다. 광복의 환희 속에서 완벽하게 엇갈려버린 두 사람의 마지막 삶. 위대한 영웅의 아들은 반역자로 몰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평생을 비참하게 도망쳐야 했고 끔찍한 매국노의 손자는 떳떳한 영웅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조상의 죄를 묻고 평생 숨죽여 살았습니다. 이 기막히고도 쓸쓸한 역사의 궤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 가장 묵직하고 냉철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손가락을 끊었던 영웅의 아들은 변절자가 되어 손가락질을 받았고 매국노의 손자는 영웅이 되었음에도 평생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사의 경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이 기막힌 두 사람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의 굴욕적인 삶을 되짚어 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과연 그에게 무작정 돌을 던질 자격이 있을까요?
안준생은 집안이 통째로 독립운동가인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조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류순 감옥의 차가운 형장에서 순국했을 때 그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영웅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독한 굶주림과 일제의 끝없는 감시,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형 안문생마저 일제에 의해 독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굶주린 가장에게 가문의 명예를 위해 다 함께 굶어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폭력일지 모릅니다. 조선이라는 공동체는 숭고한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가족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독립이라는 대의가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철수했을 당시 안준생 일가는 철수하지 못하고 상해에 외로이 남겨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국가가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한 척박한 현실에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원수의 발밑에 무릎을 꿇은 나약한 가장. 안준생은 결코 뼛속까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역사의 폭력 앞에서 철저하게 짓눌리고 파괴되어 버린 너무나도 평범하고 짐을 짊어진 한 명의 사내였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지켰지만 그는 가족을 지켰습니다. 30년을 버티다 변절한 그는 저 당시 시대상에서 30년이나 버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굴복은 비판 일색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내면의 처절한 비극을 들여다보면 깊은 연민과 씁쓸함이 느껴지며 차마 매국노라 매도하며 돌을 던지기에는 망설여지는 이유가 바로 평범한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국노의 손자 박승유가 걸어간 길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위대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안준생이 평범한 인간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면 박승유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어디까지 숭고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미련 없이 내던진 것들의 거대한 무게 때문입니다. 그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조선 최고의 상류층으로서 엄청난 부와 권력, 귀족의 자기가 완벽하게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현대인으로 본다면 재벌 3세, 삼성이나 현대, LG와도 같은 대기업의 무남 동료로서 어떠한 모자람 없이 지낼 수 있었던 특권층이었습니다. 항거할 수 없는 굶주림과 공포에 굴복하는 것보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막대한 기득권과 달콤한 쾌락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결단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방구석에서 조상의 죄를 부끄러워하는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참하게 총살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군의 군사 기밀을 빼돌렸고 칠흑 같은 전선을 넘어 광복군에 투신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자신의 뜨거운 피와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직접 씻어내고자 했던 가장 처절한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그는 또 한 번 우리의 상식을 부수어 버립니다. 알량한 혜택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책임은 요리조리 회피하려는 기회주의가 판치는 세상. 요즘으로 치면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기초수급자 혜택마저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세상에 그는 오직 조상의 죄라는 무거운 책임만을 묵묵히 짊어졌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세운 광복군으로서의 위대한 공적은 세상 앞에 완벽하게 감추고 거부했습니다. 일제는 안중근 의사의 거룩한 위협을 훼손하기 위해 그 아들 안준생의 나약함을 철저하게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안준생의 굴복 때문에 안중근의 위대함을 결코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타고난 핏줄이 인간의 운명을 결코 결정짓지 못한다는 냉혹한 진리를 매국노의 손자 박승유를 통해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척박한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영웅의 아들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버린 매국노의 손자, 극명하게 엇갈린 이 두 남자의 삶은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무겁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후대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어떤 선택을 내린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어쩌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애초에 완벽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내하며 가족의 입에 들어갈 빵을 구했던 평범하고 나약한 가장의 처절한 굴복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사지로 뛰어들었던 누군가의 숭고한 결단도, 결국은 가혹한 시대를 견뎌내야 했던 각자의 치열한 삶의 무게였을 테니까요.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당신의 그 모든 선택들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역사를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